네, 오늘 임명직 당직자의 전격 총사퇴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 수습 첫 발을 뗐습니다. 한편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당 통합 등의 과제가 남았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수용을 했고요. 일단 이 수습의 첫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물론 이제 그 많은 국민의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선거가 이제 결국은 난 지 3일 만인데 어쨌든 지금 선출직을 뺀 임명직 전원이 사퇴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변화의 첫 단초를 이제 어쨌든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내일 또 의원총회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거가 끝나는 2, 3일에 대한 어떤 이런 여론들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가감없이 의견 전달하면서 보다 더 높은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면 또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당이 비상한 위기라는 점을 입증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당의 어떤 그 소속 구성원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럼 당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무조건 너 사람이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최소한 그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중도층의 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정체성을 변화할 거고 어떻게 보완하고 우리 그 방향성을 어떻게 새로 설정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저는 보완책과 쇄신책을 내는 게 순서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는 것은 그 의지의 첫 단초를 저는 이제 풀이한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첫 단계다. 예, 그렇죠. 내일과 그다음에 지나 또 3, 4일간의 향후 또 여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통한 그런 대통령실과의 그런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조금 더 총선을 겨냥한 보다 본질적인 그리고 보다 강도 높고 필요하다면 더 말하자면 비대위 전환이라든가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당의 쇄신책이 앞으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실무를 담당한 임명직이 총사퇴를 했고 또 쇄신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임명직 총사퇴로 책임 논란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보고 우리 당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17%라는 큰 차이로 국민들께 심판을 했습니다. 무섭다. 역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거나 오만하게 보여가지고는 매섭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의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전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이라고 봅니다. 폭주와 폭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독주를 펴왔습니다. 이번 선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명직 당직자로 과연 수습이 되겠습니까? 당직자 사퇴로. 저도 임명직 당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당 대변인. 그런데 우리 투표권을 행사하신 강서 주민들과 우리 구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경고를 주고 했는데 집권 여당이 이걸로 수습을 하겠다? 당대표는 지금 수용을 하면서 본인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걸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규정이 됩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불과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형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걸 3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예. 우리 헌정사에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 복권 시켜가지고 그분을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공천을 합니다. 거기다 강서다 출마를 시켰어요. 이런 모습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또 40억 원의 혈세를 쓰이게 만든 규책 당사자 당이 그 후보를 그 전 구청장을 공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매섭게 심판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국정 운영 바꾸십시오. 대통령도 바꾸시고 집권 여당도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습이 될까? 물론 다른 당 사정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 수습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지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지금 이번 총사태에 대해서 어떤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이번에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당의 위기 징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실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8.5%였는데 네. 이게 23년간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48.7%, 무려 10%가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38.5% 정도의 평균 투표율이 나올 때는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진보와 보수 양당 지지층만이 투표 참여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것은 중도가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한 겁니다. 예. 여론조사는 사실 샘플도 작고 들쭉날쭉하지만 이번에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로 표심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당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 저도 뼈저리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혁신이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최상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저는 임명직에 대한 모든 사의를 수용했다. 저는 이게 변화의 끝이 아니다.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쇄신의 시작이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픔이 동반되지 않거나 혹은 어떤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쇄신과 혁신은 그건 사실상 혁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내일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노는 이런 포인트들은 정말 앞으로 그렇다면은 정말 이 지금의 국정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6개월에 맞부딪힐 텐데 여기서 그런 쇄신과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 대통령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내년 수도권 선거에서 사실은 48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40% 정도 득표를 해야 과반 의석이 되니까. 근데 48석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20곳, 그러니까 강서구 20곳 투표소 가운데 13곳을 이겼는데 이번엔 예. 20곳을 다 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당이 고강도의 쇄신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저는 당장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만둔다고 이게 저는 반성과 혁신은 아니다.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분석의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좀 별도의 트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수습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이다. 그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 네,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당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당 입장에서 왜 이렇게 참패를 당했느냐. 집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러면 참패의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니까 이런 심판을 내리셨겠죠. 이런 후보를 사면 복권시킨 대통령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동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에. 그 다음은 당은 달라야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집권당 제가 기자하면서 취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만 집권당은 가장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민심을 제일 먼저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겠죠.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강한 경고음을 당이 전달을 합니다. 장관 후보자도 이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김행 후보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니까 참패하니까 결국 물러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18명은 그냥 강행을 다 했어요. 그 중간에 당에서는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대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집권당 역할을 못했습니다. 김태희 후보를 대통령이 아무리 총애하거나 하고 싶어 하더라도 당은 반대를 했어야 돼, 끝까지. 그거를 못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책임이 두 번째로 큽니다. 예. 한번 사안이 다릅니다마는 일전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이거는 원내에서 이루어진 투표입니다. 당시 원내 지도부가 무슨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당일날 밤에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원내 지도부가 즉각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3일 만에 임명직, 정무직, 당직자 이렇게 사표받고 당대표는 수용했다.
글쎄요. 3일 만에 벌어진 이 일이 지금 수습책이라고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렇게 좀 자정 능력이라 할까요? 이런 게 살아있다면은 의총에서 많은 그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있어서 이걸로는 안 된다. 좀 더 고강도의 쇄신책, 책임질 사람들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 대통령 국정기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선 패배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 원인 그리고 수습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자, 의총에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의원님.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이 주목되는 거 맞습니다. 맞고 예. 지금 의총에서 어떤 의원들이 정말 지역구에 대한 그 어떤 말하자면 여론까지 감안한 그런 정말 가감없는 이야기들 내일 아마 난상토론 형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시계를 한 10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2011년에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당명을 가지고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이었지만 박원순 후보가 붙습니다. 사실상 박원순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외피를 씌웠지만 그 당시 야권 후보가 이제 대표로 나온 그런 선거였습니다. 거기에서 53대 47인가 퍼센트 차로 졌습니다. 지자마자 홍준표 대표의 당시 그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명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당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좌클릭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이 처절히 쇄신하고 뼈를 깎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딱 6개월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에서 얻습니다. 민주당은 127석 참패를 사실상 당합니다. 그것은 뭐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네. 바로 이번 위기가 정말 큰 위기만 아니다니까 저는 지금의 정당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6개월 후에 지금 아직도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이른바 중도층, 더블 헤이터라고 하는데 30% 가까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민심의 그런 얘기들은 여론조사들은 날씨에 전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개월 후에 치르는 총선은 일단 기후에 해당합니다. 기후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예. 날씨는 조석 변개처럼 바뀌는 게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후 속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기후 변화에 주목하면서 당이 쇄신과 혁신의 방향을 정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여기서 기세를 올리면서 몸을 낮추지 않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많은 개혁과 쇄신의 목소리를 낸다면은 저는 기회가 6개월 후 총선에 다시 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 이 골든타임 말하자면은 정말 앞으로 지금 패배 3일 후에 임명직 전원 사퇴 카드가 나왔습니다만은 향후 올 수 있는 일주일 사이에 예. 당의 어떤 스탠스와 모습과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쇄신의 색을 내느냐.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향후 6개월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복귀 일정 좀 어떻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당대표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게 네. 24일간의 단식을 하셨고 육습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회복 기간을 가지셨는데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저도 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지금 정해진 거는 전달받지는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서울구치소에서 새벽 한 4시가 거의 다 돼서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오셔서 그 기자들이 좀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그때 민생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민주당 대변인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많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는 이제 그 단식에 복귀하시면은 저는 민생을 챙기고 지금 특히 뭐 정기국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을 관련된 심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과 일자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우리 과학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 전액 삭감을 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삭감을 해오고 또 야당으로 하여금 야당이 그걸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게 만드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는 정쟁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도 이번에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좀 바꾸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는 민생에 가장 주력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이번 우리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만 기회는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위기가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왜 그랬겠습니까? 대표를 비롯한 당의 공식 입장에서 발표를 할 때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무섭게 받아들인다. 이건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를 심판해 주신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6개월뿐만이 아니죠. 우리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 삶을 제대로 보듬고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언제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알기 때문에 결코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머리 들지 않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자, 민생의 행보를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당 통합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복귀를 하면서 어떤 좀 메시지를 던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남의 당 얘기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아마 화해와 통합의 제스처 할 겁니다. 그래서 화해와 통합이요? 작은 차이라도 안고 나가자라고 이미 또 메시지도 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폭탄은 내재돼 있는 거죠. 언제라도 방아쇠만 당기면은 마른 들판에 화약처럼 타오를 이른바 공천 갈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분출될 때 그 분출되는 시기가 아마 연말쯤으로 예상되는데 예. 그 연말쯤에 다시 한번 또 이른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쪼개기 기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체포동의안을 국회 보내지는 않고 아니면 그 비회 기간에 가져온다든가 이런 어떤 외생 변수들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통합과 화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겠죠. 그때는 어찌 보면은 외상값 청구서가 아마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당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도 끝냈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승리했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요건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귀환을 지금 반기는 그런 정치적 여건이 형성돼 있어서 굳이 여기에서 마치 균열과 어떤 반목 갈등을 이재명 대표가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오히려 여기서 대승적이고 통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일극 체제의 민주당이 결국은 저는 나중에 공천 갈등을 통해서 한번 표면화될 때 그때는 정말 당이 민주당도 상당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여서 당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낮은 자세로 통합과 화해 메시지를 내겠지만 결국은 그건 잠복기에 불과할 것이다. 조만간 어찌 보면 이제 권력 갈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총선에서는 공천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12월 달에는 다시 한번 좀 어떤 그런 그 민주당도 상당한 당내 위기가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당내 위기감이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측이시겠죠? 뭐 기대는 아니죠. 예, 전망이 있으니까요. 기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 그 하지 당시가 되면은 이제 좀 분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부장을 오래 하면서 총선 때마다 4월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대선은 뭐 12월에서 3월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대략적으로 큰 정당들, 뭐 작은 정도 마찬가지인데 12월쯤 되면은 총선기획단은 그 전에 뜨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뜨기 직전에 그 이제 총선 공천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가 되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여야 모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출마를 스스로 접거나 아니면 타이어에서든지 뭐 적합도 조사를 할지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천 작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은 뭐 탈당한다든지 아니면 반발하는 세력은 거기에 두고 반발하면서 지도부를 흔들다든지 그건 여야 모두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체제를 반대하는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게 또 갈등으로 번질 거냐? 저는 그건 상황 다르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때는 지지를 받을 때는 그 당시 당차에 어떠한 자본도 없었던 공천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그대로 거의 뭐 변화도 없이 거의 뭐
이제 좀 개선만 된 거죠.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공천을 놓고 어떤 룰과 규칙과 시스템을 놓고 빚어질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대신 지금까지 이제 뭐 저는 가결 이번에 있었던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 체제 한 80% 가까운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한 당대표였고 그 지도부였는데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진짜 한 1년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해당 행위에 가깝게 여러 가지 말씀이나 행동을 하신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분들은 분당이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십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또 그 룰이 있습니다. 당원 단규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최 의원께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최근에 또 검찰이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행보에 걸림돌은 되지 않겠습니까? 걸림돌을 만들려고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우리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자들만 검찰권이 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설마 그러겠어. 검찰이 뭐 있으니까 했겠지. 2년 동안 수사할 때는 뭔가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결정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거의 저는 완패를 당했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기자하면서 봤지만 그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변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반성하고 그 검찰 수사진은 문책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잘못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백현동을 또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것도 날짜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그냥 괜한 의심인지 모르겠는데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여당이 참패를 당한 다음 날 또 기소를 합니다. 그럴 때 그거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 볼 때 왜 검찰은 자꾸 이렇게 시점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곤란한 상황이 처하거나 하면은 야당 대표 뭐 셀 수 없는 많은 의심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외교적으로 힘들면은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옵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 그랬어요.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왔거든요. 그 시점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찰이 또 기소한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기소했으면 재판에 가서 아니 당대표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가 6번이나 소환조사 받고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조사 받고 재판 받으라면 받으라는 대로 받고 그리고 당무 다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검찰도 이제는 더 이상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계신다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수사 능력이 안 되면 재판에서라도 이제 한번 능력을 좀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재판을 거쳐가지고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좀 가려봅시다. 왜 민생이나 경제는 챙기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국정 낭비 검찰권을 야당과 야당 대표 죽이는 데만 씁니까? 이제는 이제 그만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와 흐름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고 또 보선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이 사법 리스크,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지금 그 얘기가 마치 검찰권이 무리하게 남용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지금 본안 재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된 게 아니라 다만 우리 법에 따라서 불구속 재판하라는 얘기인데. 재판 그 판사의 판결문에도 여러 가지가 보면은 증거인멸 혐의는 입증되었다고 또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안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공소장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백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와 너무 사안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지금 그럼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 거고 그 판사가 적시한 대로 그 말하자면은 그 증거인멸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다시 한번 따로 또 영장을 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북 그 쌍방울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영장을 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이 이제 그럼 불구속 수사를 하고 한쪽은 한 트랙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혐의가 입증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그것을 기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뭐 주 3회 재판을 받아서 당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에게 꼬리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법으로도 재판이 받고 있는 것이
좀 빨리라도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과연 또 이것은 또 어떻게 그럼 처리할 것인지, 당에서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당원 당규에 따라서 또 공청 과정을 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는 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 구속 적부심을 판단하는 판사가 불구속 재판을 했고, 이제 남은 것 재판은 본안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이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영장을, 그러니까 그 혐의를 다시 또 추가해서 하면 될 일인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언제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